내가 8살이었을 때 이상한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. 학교나 보이스카우트에서 만들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왜? 디오라마 박스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. 그땐 그런 이름조차 몰랐죠. 그저 양옆에 둥근 구멍, 정가운데는 유리로 덮어진 기다란 나무 상자 하나였어요. 그걸 발견한 곳은 그때 당시 폐교가 된 스톤브룩 중학교 뒤편이었어요. 부서진 나무더미랑 낡은 단열재들 위에 마치 누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양 얌전히 있었죠. 그게 뭔진 몰라도 딱 봐도 특별한 물건이란 건 느껴졌어요. 뚜껑 같은 게 없어서 열 순 없었지만 그 잘 조각된 무늬 같은 걸 보면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죠. 그래서 전 상자 안을 들여다봤어요. 약간 불투명한 유리를 통과한 햇빛이 부드럽게 안으로 쏟아졌고 그 빛이 상자 안 작은 인형들을 감쌌죠. 상자 안엔 어떤 집이 만들어져 있었어요. 아마 거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사람 인형은 되게 형체만 어렴풋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딱 봐도 역할이 뭔지는 알 수 있었죠. 이건 엄마, 저건 아빠, 그리고 아이 2명. 또 소파 팔걸이 위엔 회색 털뭉치 같은 게 있었는데 아마 고양이였던 것 같아요. 그들은 모두 나란히 앉아서 어떤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.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했죠, 처음엔. 그게 뭐하는 물건인진 몰랐어요. 하지만 어쨌든 이 상자는 이상하고 멋지고 그래서 그 자체로 보물이었죠. 사실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조금 불안했어요. 혹시 부모님이 제가 이걸 훔쳐온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싶어서요. 그리고 그날 밤 아빠가 그걸 발견했어요.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을 때 전 본능적으로 거짓말했죠. 숲에서요. 스톤브룩 뒤편이란 건 숨겼어요. 거기가 소문이 좀 안 좋거든요. 옛날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나?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그 근처를 피해요. 아빠는 제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상자를 손에 쥐고 막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한쪽 구멍에 눈을 댔어요. 이거 참 이상한 물건이네. 오늘은 보드게임 하는 날인가 보지? 하고는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웃었어요. 잘 찾았구나, 우리 꼬마의 적. 저는 안도하며 웃었어요.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의문이 피어나기 시작했죠. 보드게임 하는 날?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 스탠드를 켠 다음 상자에 눈을 갖다 댔어요. 그런데 그 안이 변해 있었어요. 이제 그들은 거실이 아니라 식탁을 둘러싸고 있었어요. 아직도 엄마, 아빠, 아이 둘은 같았고 심지어 고양이도 멀리 벽 쪽 찬장 위에 있었죠.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 작지만 또렷하게 놓인 건 보드게임 한 판이었어요. 물론 그 변화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진 않았어요. 그랬다간 사람들은 제가 그냥 거짓말이나 이상한 상상을 한다고 생각했겠죠. 또 운이 나쁘면 그걸 뺏어버릴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. 그래서 그냥 혼자만 알기로 했어요. 그리고 매일 또 어떤 날은 몇 시간씩 그 상자를 들여다봤어요. 물론 막 상자에 집착하는 걸 어디에 티내진 않았어요. 저도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죠. 하지만 솔직히 그게 쉽진 않았어요. 이게 참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. 상자 안 상황이 바뀌어도 결국엔 늘 같은 집안이었어요. 하지만 방이 바뀌거나 사람이나 동물 수가 바뀌는 일도 있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분명 느낄 수 있었어요. 항상 같은 가족이고 항상 같은 집이라는 걸. 그리고 그 변화가 아무리 신기해도 대부분의 장면은 평범했어요. 그저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죠. 저는 그 집 아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온 날을 기억해요. 딸이 처음 발레 수업을 받았던 날도요. 또 부부가 싸운 날들? 그리고
온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거나 축하하던 순간들도요. 그러다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 집 아버지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. 그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고 혹시라도 자는 날엔 늘 의자에 앉아 아내와 떨어져 있었죠. 부부는 점점 더 자주 싸웠고 가족들은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. 몇 달쯤 지나자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죠. 혹시 이 가족이 정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. 상자한 장면은 매일 바뀌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전 주말이 되어서야 새로운 장면을 볼 수 있었죠.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고 있었고 아이들도 그 둘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. 그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났어요. 이 집안의 아버지가 드디어 가족과 함께 고통을 이겨낸 줄 알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2주, 그는 가족 전부를 죽였어요.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. 무릎 위엔 노트북이 있었죠.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난 그게 깊은 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바닥과 벽에 드리운 그림자들은 마치 악마들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저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. 그리고 그때 그의 옆에 있는 소파에 무언가 아주 작은 게 나타났어요. 칼이었죠.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그 상자를 지켜봤지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눈앞에서 그들이 실제로 움직였어요. 그의 행동은 제 뇌를 뒤틀리게 했고 결국 눈을 뗄 수밖에 없었죠. 행동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었어요. 그 움직임 자체가 이질적이고 고통스러웠죠. 그는 먼저 아들 방으로 갔어요. 칼을 꽂고 무기를 실어 눌렀죠. 그 다음은 딸에게가 목을 그었고 배를 갈랐어요. 마치 저보고 보란 듯이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었죠. 그리고 마지막은 아내였어요. 그 장면은 무척 천천히 거의 12시간에 걸쳐 변해갔어요. 그리고 행동이 모두 끝났을 땐 아내는 한때 사람이었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게 됐죠. 상자엔 단지 형체 없는 조각 더미가 침대 위, 바닥, 그리고 벽에 퍼져 있을 뿐이었어요.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상자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. 상자를 제 방 금고에 넣었고 절대 꺼내지 않았죠. 이걸 듣고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. 왜 그냥 부셔버리지 않았냐고. 혹은 왜 버리지 않았냐고.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. 이상하게도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마음대로 그 상자와의 악연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걸. 그건 몇 주 전 확실히 명확해졌어요. 저는 요즘 제가 아닌 것 같아요. 매일 끔찍한 악몽을 꾸고 그것보다 더 끔찍한 생각들을 해요. 잘 잠들지도 못하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죠. 제가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던 걸 깨달았을 때 그게 오히려 더 제겐 최악이었어요. 며칠 전부턴 아예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거든요. 하지만 알아요.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. 뭔가 해야만 해요. 제 계획은 이걸 전부 글로 남기고 읽어보고 이게 정신 나간 얘기 같지 않다면 아침에 아내에게 보여주잔 거였어요. 그녀가 이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였죠. 하지만 방금 전 보고 말았어요. 제 곁에 있는 칼 한 자루를요. 그걸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.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죠.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. 빨리 이걸 없애야 해. 나에게서, 우리 가족에게서 멀리 치워야 해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.
그게 제 의지가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했고, 어쩌면 그게 제가 진짜로 원했던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방금 봤거든요. 조금 전 저는 그 칼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. 정말 단 몇 걸음 마당에 던져버리기만 하면 됐어요. 눈에 닿지도 내 손에 닿지도 않도록요. 나는 팔을 뒤로 젖혔고 그 순간 그걸 봤어요. 어둡고 흐릿한 나무 그림자 사이로 어렴풋이 떠있는 거대한 눈 하나. 그 괴물처럼 커다란 눈동자가 샤오를 천천히 훑으며 무언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. 정말 끔찍했어요. 그리고 동시에 끔찍할 만큼 익숙했어요. 왜냐하면 난 그 눈을 알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 괴물이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. 그건 나였어요. 언제나 여길 지켜보던 나.